어느 비오는 여름밤, 대학생 민수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민수는 학교 근처 작은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평소엔 귀갓길에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거리가 유난히 적막했다. 고시원으로 들어가 복도를 따라 끝방으로 걸어가던 민수는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빗소리 때문인지 그 소리는 금세 사라져버렸다. 민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시 방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방에 다녀간 것 같은 묘하게 어질러진 흔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분명히 정리해놓았던 교과서가 널브러져 있었고 창문도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창문을 닫고 다시 책들을 정리했다. 며칠 후 민수는 그날 일을 잊은 듯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뭐에 홀린 듯 다시 한번 그날의 기분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지켜보이는 느낌이었다. 민수는 잠을 청할 때마다 누군가가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에 불안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자신은 고시원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복도를 무한히 반복하며 걷고 있었다. 그리고 복도의 끝에서 검은 실루엣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실루엣은 머리카락이 길고 얼굴이 보이지 않았으며 어둠 속에서 민수를 부르고 있었다. 민수야! 라는 간드러진 목소리에 민수는 놀라며 일어나 버렸다. 식은땀이 범벅이 든 채 민수는 한동안 밤을 꼬박 지새우곤 했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이 지난 후 민수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꿨다. 이번에도 끝없는 복도를 달리다 지쳐 주저앉았는데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목덜미를 잡았다. 그 순간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때 방 안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지만 어느 곳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민수는 결국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야기 중 무당은 민수에게 한 가지 묘한 질문을 던졌다. 혹시 당신 가족 중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당은 다시 말했다. 당신을 지키려고 돌아온 분입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민수는 그때서야 자신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민수는 고시원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상하게도 그 선택 이후론 더 이상 불안감이나 꿈에서의 환영이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 후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고시원에서 머물렀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섭게 여겼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영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며 그리워했다. 그 이후로 민수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때때로 민수는 어두운 밤길을 걷다 보면 다시 그날의 빗소리와 함께 등 뒤에서 느껴졌던 차가운 손길을 떠올리곤 한다. 마치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는 어머니의 사랑스런 미소도 함께.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민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있는 대학에 다니느라 주말에만 집에 내려오곤 했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번 주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인 수진이 마을로 돌아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만에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둘은 반가움에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에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오래된 숲은 아이들에게는 금기의 장소였습니다. 예전부터 그 숲에는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종종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상한 형체를 보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수진은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 하나씩을 들고 나무 사이를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소리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수진이 여기 이상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서움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뭔가 기묘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시끄러운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둘은 순간적으로 불빛을 놀리며 주변을 쓸어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자. 수진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도 수진의 의견에 동의하며 다시 마을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길수록 길이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온 게 맞아? 민호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잃고 헛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들은 한 옛 성물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음침한 빛 아래 드러나고 있었죠. 무언가에 홀린 듯 다가간 수진은 십자가 아래에 놓인 글씨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면 절대 나갈 수 없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와 수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올 때는 없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낮게 읊조리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 같았고 어느 순간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찾기 위해 다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수진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야. 민호, 내가 보여. 따뜻하고 친근하게 들렸지만 어딘가 이상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그 목소리를 따라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깊어졌고 민호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존재는 그를 숲의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민호는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날 밤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진은 혼자 도로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는 밤새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수색했지만 민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숲이 또 한 번 사람을 삼킨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숲은 더욱 무서운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밤에 민호가 들었다던 이야기의 목소리를 숲 근처에서 듣는다고 소곤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허구일 뿐 실제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생 시절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오래된 절에 도착하기 전날 밤 우리는 근처 민박집에 묵기로 했다. 마을은 무척 조용했고 주변은 나무와 논밭이 어우러져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민박집 주인 할머니에게 지역의 전설과 귀신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다. 옛날 이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가끔 일어났지. 특히나 젊은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면 마을 저편에 있는 오래된 다리 근처에서 뭔가가 그들을 따라온다는 소문이 있었어. 우리는 그 말에 섬뜩했지만 호기심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할머니는 다리 근처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우리의 모험심은 그러한 조언을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가벼운 술자리를 가진 후 평소 행하던 대로 밤 산책을 하기로 했다. 친구 중 한 명인 재훈이 농담으로 귀신 한번 만나보자 라고 웃으며 말하자 우리는 가볍게 웃고는 다리로 향했다. 다리는 낡고 삐걱거렸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리에 도착하고 나서 작은 바람이 불어와 주변 나뭇잎들이 소리 없이 흔들렸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리 중 누군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지만 모두가 그 자리에 멈춰섰을 때 발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가 땀을 흘리게 만들었다. 우리는 빠르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숨이 차오르고 뛰다 보니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 다 되어 있었다. 다급하게 방으로 들어간 뒤 우리는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저주가 시작된 게 아닐까? 다리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던데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우리는 어젯밤의 일을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여행 일정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창문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발끝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소리는 뚜렷하게 방 안을 돌고 있었다.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그러한 소리는 이어졌다. 심지어 내 친구 재훈은 밤새 무언가가 침대 아래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점점 우리 모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워졌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모든 용기를 짜내서 다시 다리로 가보기로 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다리 위에 서자 환한 달빛 아래에서 다시 그 발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다리의 모든 방향에서 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 모든 소리가 멈췄을 때 다리 밑에서 알 수 없는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의 주인이 나타나기라도 한 듯 근처 나무 사이로 하얀 형체가 보였다. 그 형체는 서서히 다리로 다가왔고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온 힘을 다해 민박집으로 돌아왔고 그 즉시 방을 나와 서울로 향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고 다리의 발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민박집 주변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 여름 여행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